대한민국은 아직 색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 종종 가져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만나뵐 분은 분단국가 특유의 색깔론과 또 이분법적인 족쇄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세요. 남과 북 모두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혁명가 박헌영 씨의 아들 원경 스님입니다. 정치적, 사상적 혼란이 극심하던 해방공간, 김일성과 더불어 조선공산당을 이끌던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당수이자 남조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보수상 겸 외무상으로 박헌영은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헌영은 남과 북 모두에서 버림을 받은 비운의 혁명가로 역사에 남는다. 베트남 지도자 호치민과 함께 모스크바 국제 레닌 학교를 다녔던 그는 당시 조선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떠올랐지만 56년 김일성에 의해 숙청을 당한다. 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일제치하에서는 공산주의자로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후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로 미 군정과 대립했던 박헌영. 그에게 씌워진 미국 스파이 혐의는 분단의 역사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그의 삶과 죽음은 그렇게 묻혀졌다. 남과 북 모두 그의 역사를 금기시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민들은 조선 사람들이 통일해둔 것이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버려진 박헌영의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사회주의라는 외부 사상이 한국 사회에 이식되고 전달되는 경로였던 것이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져 있던 박헌영의 기록이 지난 연말 세상에 나왔다. 이정 박헌영의 일대기와 9권 분량의 박헌영 전집, 조수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박헌영의 아들 원경 스님이었다. 이념의 대립이 서슬퍼런 분단 국가에서 남과 북 모두에게 버림받은 혁명가의 아들로 살아온 원경 스님. 원경 스님의 말 못한 이야기와 역사 기록 작업의 의미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예, 원경 스님이시지요?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절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아담한 느낌이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웅장한 느낌까지 함께 겸비한 것 같아요. 예, 이 산이 이제 본래 그 무봉산이라 해가지고요. 네. 춘무자를 씁니다. 예, 새봉자, 새가 춤을 춘다. 예,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이 사찰은 한 1000년 정도 됐습니다. 청년이요. 예,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하고 현재 건물은 대부분 근간에 다시 증축한 겁니다. 새로. 예. 근데 그 대웅전의 문 창살이 참 예쁘네요. 예,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국화문화인데 옛날 건물 같지 않아서요. 그렇게 문양이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렇게 그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눈에 쉽게 들어오네요. 글귀가. 예, 사은글로 그러니까 그렇게 네 글귀로 이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6글귀로 맞춰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게 예. 많은 글이 없어요. 예. 여기까지 미뤄오다가 6글귀가 있는데 그걸 풀어서 예, 마침 있어가지고 이걸 네. 예. 멀리서도 이게 글귀가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곳이 그 위패를 모시는 예, 명부전인가요? 예, 그 이제 뭐 시왕님, 지장보사님도 모시고 네. 지장보사님은 그 중국에서 모셔왔습니다. 한 400년 된 불상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불상도 이게 한 400여 년 된 겁니다. 제가 이곳에 아버님 위패를 모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단을 마련했습니다. 영혼들을 이렇게 쉴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제 그
도반이라 할까요? 친구 사회로 말하자면 벌써 그 도반 스님들도 여러 분 돌아가셨는데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열반에 드셨다고 하죠. 그분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님과 큰어머님과 또 북쪽에 계셨던 작은어머님, 또 할아버지, 또 큰아버지, 그 위에 그 지리산에서 그 계셨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혁명열사, 위국절사, 충의장졸 각각 등 열의연가 합동 그 위패를 모셔놨습니다. 그게 전부 이제 이게 각자 개개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맨 위에 이제 첫 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돼 있는 것이 그 보면은 박자, 흔자, 영자가 그 한 5번째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있으세요? 글쎄,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안개 속에 있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6번을 뵀다 하는데 제 기억에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확실하고 그것도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을 했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눈을 감고 생각해도 그 모습은 그렇게 없어요. 어릴 적이었나요? 예, 6살 때 뵀으니까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거를 후에 아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산에 살면서 그러니까 10살 때 지금 예지동, 장충동 그 근처 어디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그 쉽게 말하는 그 남로당의 핵심 그 아지트였던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희 사람들은 모르는 장소에서 저는 그 어린 시절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어느 한 날 참 밤중에 큰 문제가 생겼죠. 막 경찰이라 할까 이분들이 그 아저씨를 잡으러 온 거죠. 근데 아저씨는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같이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저 혼자만 남은 겁니다. 어린. 예. 어린 혼자만 남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다시 왔어요. 그 아저씨가 곧 맞으면 그 이주아라는 어른이신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서 중부경찰서를 갔어요. 중부경찰서를 가서 저 안에 가서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혹시 살펴보고 오라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저는 어리니까 아무데나 그냥 뭐 누구 거시기 없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저씨가 그냥 바지가 찍혔는데 그게 피가 묻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그 흔한 것이 온 한쪽 다리 그냥 피가 묻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는 그 나무가 이렇게 긴 의자로 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수갑이 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까이 하니까 아저씨가 그냥 무서운 얼굴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서 그 아저씨한테 저 아저씨 그게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이제 일러주러 나오는데 바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옷을 벗어가지고 그 이주아 선생 얼굴을 갖다 가려버리고 뭐 한 몇 사람인지 그냥 뿔끈 들어가지고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없지 혼자 배고파서 그렇게 이곳저곳 헤매면서 그래도 집 근처에서만 항상 누가 아는 사람 오는지 알고 맴돌다가 그냥 몰래 이제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서 이렇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이 그냥 그 밀가루 이렇게 퍼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 끓여가지고 그게다 담가가지고 뭐 간장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그때 10살인데 어려도 그렇게 자기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뒹굴하는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기억과 추억 같은 것은 없어요. 또 그 당시 그 해방 전국이다 보니까 이 어른이
뭐 저하고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던 분이시고. 그 본인이 살아오신 그 삶이 너무나 평탄치 못했잖아요. 평탄치 못했다는 표현 갖고도 부족하리만큼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어쩌면 아버님을 좀 원망하신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원망하던 않았어요. 내 자신을 네. 내가 차라리 참 뭐 했는데 아버지가 대체 그 무엇 세상의 혁명이 무엇고 독립이 무엇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걸 갖다가 구제하고자 했는데 물론 제가 참 중이 되고 이 승려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기 전에 내 운명이고 내 팔자고 전생에 내가 그러한 그 상태의 인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했지만은 덜어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그냥 어떤 그 죄도 없이 밤중에 그냥 어떤 기관원들한테 끌려가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냥 뭐 숨만 쉬고 살으라는 식으로 겁을 주려고 했던지 모르지만 산에 들어가서 수갑을 채워놓고 이유 없이 그냥 한 네 사람이 막 짓밟고 그런 그 고통할 때는 참 덧없었고 원통했고 빨리 참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뭐 할 건가 저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꾸리고 가야 하나 그런 상황이지. 그렇다고 아버지를 갖다가 원망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 스님이 되신 것도요. 본인의 그 본인 생각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춘기 시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저는 지금도 사춘기로 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갔는데 제가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은 17, 8세 때 생각으로 멈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거울 보면 벌써 김이 머리가 하얗게 됐고 그래서 머리를 다른 사람보다 좀 자주 깎아요. 머리가 벌써 다 빠지고 하얘요 그냥. 그 당시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사고를 가지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참 목숨 걸고 차라리 도만 닦았을 거예요. 그런데 휩쓸리지도 않고 그런데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중생이다 보니까 아직도 중생심이다 해서 그 친모가 떠나가신 이후에도 자꾸 슬프고 눈물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지만은 첫째는 어떤 그 욕심과 어떤 그 희망과 이러한 길을 달려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모든 걸 던지다 보니까 놓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이분이 아버님. 그 저짝에서 부수상 겸 그 외상으로 계실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걸 좀 잘라서 영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원경 스님 그림이네요. 전 그 소설가 겸 시인이신 그 송기원 선생님 따님이 그 중학교 때 아버지하고 저 송기원 선생하고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동저 스님 같은 그런 해맑은 표정을 갖고 저것도 지금 찍은 지가 벌써 한 20여 년 되니까요. 그래요. 지금 사진이 아니고요. 지금하고 별 차이 없으신데요. 이게 여기가 제가 지금 최초로 스님 방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책이 참 많은데 바로 저게 얼마 전에 출간된 그 이정 박헌영 전집 9권짜리죠. 아버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모은 것이 지금 한 9권 정도 6,0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한 11년간을 갖다가 11년이요. 예. 와.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그냥 이렇게 흔하게 있던 자료가 아니고 또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도 예, 스님 앉아서 얘기할까요? 예. 방이 워낙 아담하고 그래서요. 스님 여기 딱 앉으시고 저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11년 동안 준비한 그런 책인데요. 이정희 아버님의 호이신가요? 예. 어떤 뜻이죠? 그 너희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 그 농촌에 논을 갈아가지고 마지막 그 쓰레질 할 때 네. 예, 쓰레라는 뜻입니다. 네. 정은 예, 여기 망치라는 뜻이죠. 망치요. 예. 그러니까 노농을 그 당시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이란 그 근본 자체가 노농 운동이니까요. 네.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그 노농에 대한 그 상태에서 이제 한자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호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용어로 니춘으로 돼 있고요. 네. 하고 또 그게 이놈이 그 이놈이라는 뜻도 그게 함축이 돼 있답니다. 이놈. 예, 이놈. 그걸 풀으면은 우리말로 이놈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밑바닥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본인을 굉장히 예. 격하해서 말씀하신 때. 근데 이 11년 동안 준비하신 이 책을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해가지고 제가 그 60년대 중반에 그 한산 스님이라는 어른이 계세요. 네. 예, 그 어른이 어린 시절 저를 갖다가 글 공부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이고 은한 곳에 가서도 책을 자기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면은 네. 그때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왔다 간 그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 흔적을 전부 모아서 네. 묶어놔라. 묶어놓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일체 너는 하지 말고 묶어서 나서 다음에 혹시 누가 그 분야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해놓고 세상을 가는 것도 아버지에 대한 그 도리다. 네. 그것을 수없이 제가 들어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 80년대 초에 여러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만나보다가 85년도에 박원순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예, 박원순 변호사님. 예. 예. 그분하고 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그렇게 하면서 학술 단체 하나를 공부하는 그 사랑방을 하나 만들자가 돼가지고 그 박원순 변호사를 해가지고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그 학술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현대사를 연구하는 그런 역사 연구 모임 자체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85년에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될지 왜냐하면 염려가 많았어요. 그 당시엔 85년도 이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뭘 해봐야겠는데 그 3년사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해방 후 3년사 미 군정기를 달아보는데 이게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될는지 이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비밀단체인지 알고 종로경찰서에서 전부 사람들을 갖다 끌고 가 안기부에 그 당시엔 안기부지 안기부에서 뭐 와서 뒤져 치안본부에 와서 막 그냥 전부로 뒤지지 우리는 무슨 비밀단체로 모여가 일하다가 그냥 큰일 나겠다. 단 그때 그 접하는 사람이 운동권에는 들어가지 말라. 누구든지 운동권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학술 단체로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어떤 의식을 앞세워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식 개소식을 하자. 우리가 개소식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보고 스님이다 보니까 좋은 날을 잡으라고. 제가 뭐 좋은 날 뭐 압니까?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옥사 한 날이 그래도 현대사의 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2월 21일 신채호 선생님 그 여성 과목에서 옥사 한 날을 잡아서 그냥 이날 개소식 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문제연구소를 그렇게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됐던 것입니다. 네, 정말 그 기록 복원하는 작업으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요. 이 책을 발간하고 난 기분 묘하실 것 같아요. 자료라는 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하도 100%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늦게서 알게 됐고, 지금 1차적으로라도 있는 걸 묶어놓고 다시 보유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계속 미루다 보면은, 왜냐하면 죄송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다렸던 분들이 박현재 선생님 같은 분도 벌써 타계하셨고, 정석정 선생님 같은 분들 타계하셨고, 타계하신 분들이 많아요. 김진균 그 교수님도 타계하시고, 항상 보면 그 언제 돼? 언제까지 갈 거야? 그렇게 자꾸 독려하고 염려해 주시고 하던 이 어른들은 자꾸 가고,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도 제가 죄송하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출판 기념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생전 그 어른들이 전부 책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가셨으면은 뭐하고, 이영희 선생님 같은 이런 어른도 여지까지 내가 이 이정 박헌영 일대기하고 전주 보내드렸더니, 여지까지 내가 알고 있던 박헌영의 그 인식이 달라졌다고요. 그에 대한 자료도 없고 접할 기도 없고 했는데, 모든 자료를 보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손이 떨려서 글은 못 쓰지만은 내 생각 하나라도 건치고 죽게 됐으니 고맙다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디다 하고, 조정래 선생님 같은 분은 깜짝 놀라서 문득 눈을 뜨고 보니 이러한 책이 시중에 나와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고 자기는 놀랬다고. 옛날에 태백 산맥을 쓸 때 깊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그 기관원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 이거죠. 그 정도. 왜냐하면 좋은 글을 써야겠는데 1차 자료를 갖다가 접하다 보니 이건 보안법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이러한 책이 나온 것을 보니 역시 동쪽에 그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그 편지로 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조중래 선생님 원작 태백산맥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저희 세대는 정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어렴풋이 어르신들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제 들려오는데, 그때 그 영화 상영하면서 참 많은 저지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구나. 그때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후에 또 젊은이들은 또 다른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끼고 자라는 세대일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요, 왜 그걸 뭐 하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상처받은 걸 받았다, 무엇 때문에 그 아픔을 얘기하면 아픔의 근원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근원 근본을 숨기기 위해서 상처받은 것도 상처 안 받은 척 하는 것이죠. 아픔도 아픔 아닌 것 척하고 그냥 길게 호흡 들으셨다가 내품고 그냥 먼 하늘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것이지, 그걸 뭐 할 것 같으면 그 상처야 이루 말할 수가, 그거 아픔이 말로 모양을 그래도 다 표현을 못할 거고, 말을 아무리 제가 뭐 한다도 그 표현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특히 그 우리 오정혜 선생 같은 분은 그 배우로서 또 연기도 하셔야 하고, 또 그에 대한 그 분야의 연기를 하려다 보니 그 분야의 아픈 어떤 그 자료를 보고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상처 받으시는 부분도 남아 계실 것 같고. 꼭 이름 지어서 분단의 아픔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분단의 아픔들은 벌써 한 맺힌 분들은 다 세상 가셨습니다. 예. 그 후손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 맺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한 맺힌 상황이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산됐던 그 처절한 그 혈연들이 만나보도 못하고 이성을 떠나가셨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군사 정권에 의해서 뭐 상처를 받아도 그 분단 저기 말하자면 분단 못지 않게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 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몰려 가지고 그런 데서 고통받은 사람은 그거보다도 더한 또 상처가 남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분단만이 뭐 해가지고 어떤 큰 상처가 남았다고 하기는 저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그동안에 그 산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생활이 일반 분들한테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산 사람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가 잘못 전해지고 있는데, 산 사람들이 내려와서 총 갖고 와서 지서를 습격하고 그 어디 뭐 경찰서를 습격하고 마을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상대가 오면은 방어하게 싸우고는 있어요. 예. 가령 또 마을의 식량을 갖다가 구하러 가는 과정은 있죠. 근데 식량들이 미리 그 어떤 조직들에 의해서 전부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가서 가져오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간혹 그 어린 시절 그 지금들도 하면 그 지리산 가려면 그 며칠씩 걸릴 거예요. 예. 장비를 제대로 안 가지고. 이 그 마을까지 저는 여러 군데 경상도니 전라도니 뭐 사방이 마을에를 자주 내려갔다 와야 할 일이 있었어요. 된장 얻어오라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된장 요만치 얻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무서운 건 뱀 위에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시체하고도 같이 자고 공동묘지에서도 같이 자고, 그냥 뭐 이런 비가 오면 꽃집에서도 향에 넣는 꽃집 있지. 거기서도 그냥 같이 자고 거기서 혼자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된장 얻어오라는 것이 뭐냐면은, 마을에 가서 된장 얻어, 그냥 아무 집에 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뭐 하면은 그냥 밥 한 끼 얻어 먹고 쭉 뭐 하고, 그래서 또 마을에서 실컷 뭐 며칠 놀다가 그냥 된장 얻어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정탐이에요. 저는 그걸 훗날에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먹은 후에. 가가지고 어느 집은 누가 밥을 먹고, 어느 집은 죽을 먹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하고 놀았냐? 그 집에는 뭐 먹대? 예? 죽 먹든. 그 집은 그 식량 구하러 그 집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집은 밥을 먹는, 그럼 거기에서 쌀이든 보리쌀이든 그 서로가 조금 보태다. 그런 정보하고, 또 마을에 뭐 말하자면 군복을 입은 이 경찰들이니 그 이러한 분들이 있던 모습을 보면 그 어떻게 돼 있다든가, 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옛날에 그 박현재 형님을,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이 선생님, 넌 어려서 지리산에 뭐 했나, 이 어른은 그 백아산에 있었다. 당신 김치 얻으러 마을에 자주 왔었다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랬더니 했더니 그게 어른들이 고도의 그 정보 기술이다 그러고. 어릴 적에 추억하시는 그때 그 어르신들 모습을 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가운데서 이현상님 기억나세요? 처음에 10살 때 그 화엄사에 있다가 피아골에 연곡사로 통해서 거기서 이제 피아골로 해서 들어가서 그때 봤고, 다시금 이제 한산 스님하고 저기 지금의 동해시죠. 그 당시 북평이었는데, 글로 걸쳐서 이제 뭐 했을 때 사방 다녔던 것이 한산 스님은 이현상 부대를 찾아 떠났던 것 같아요.
소백산에서도 못 만났고 덕유산에서도 또 못 만났습니다. 남덕유 원통 사이에 있는데 그 큰 부대들이 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옛날에 그 지리산에서 봤을 때는 옷이 여러 가지 옷이었는데 이번엔 전부 유니폼이 일제 다 말하자면 옷, 군복을 전부 갖춰 있고 전부 저기 신발 신고 있고 총도 제대로 다 갖춰 있고 아주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예 군대처럼 된 큰 그 부대가 옵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옛날에 그 서울에서도 봤고 또 지리산에서 봤던 그 아저씨가 그 대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 가지고 그때가 이제 봄인데 그냥 뭐 그 겨울에 입던 더운 옷을 갖다가 쫌매 가지고 뒤에다 걸고 그 양반 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지리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리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래서 2년간을 그냥 살죠. 그렇다고 이란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산 거예요. 장소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바위 밑에도 자고 어떤 때는 나무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같이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 따로따로 밥들을 해먹고 근데 단 한 가지가 여기서 뭐 했던 것이 뭐냐면 이현상 선생이 본인이 대장이라는 그 표시를 안 내요. 항상 이현상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왜? 왜냐하면 이현상 선생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이현상 선생을 갖다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바로 그 북로가 남로 해체하는 그 전반적인 공작이었던 겁니다. 그 아버님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평가 말고요. 그 혈육으로서 아버님에 대한 연민 같은 거 느끼실 텐데. 글쎄요. 전 그 10살에 제가 승려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정식 종단의 계를 받게 되는 것은 그 이후 10년 후에 60년도에 내가 그 이제 정식 승려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부처님 품 안에서 스님네 품 안에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어떤 낙엽 소리에 어떤 큰 소리에 그런 데서 그 겁을 먹어가면서 저는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어른들이 자꾸 주위에서 이렇게 다독거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어느 한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또 장소를 바꿔버리고 이름도 가서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쓰면서 또 이렇게 지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 관계는 참 아예 생각을 잊고 싶은 것이죠. 그냥 잊고 싶은 것이지 원망하거나 뭐 하거나 생각할 것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저한테는 그 숙제를 너무 많이 주니까. 전라도에 대한 기억이나 또 뭐 아름다운 추억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세요? 불교하고 인연이 맺은 것이 구례 화엄사예요. 화엄사고 또 지리산에서 어린 시절 그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호남하고는 그 인연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많이 있는 편인데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제가 항상 뭐 해왔고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한 명 그 호남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 사투리가 좋고 또 음식 맛이 좋고 제가 좀 음식을 좀 잘해요. 음식 같은 걸 뭐든지 한번 보면은 제가 그 맛을 갖다 보고 그 맛을 웬만하면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 왜냐하면 정성이거든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요것은 뭐랄까 조금 이건 뭔 맛이 날까? 요것은 어떻게 가미됐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만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맞이하들 못하듯이 그런 관계지요. 그런 관계인데 그 호남은 어린 시절 참
뭐 고아나 다름없지. 예, 고아나 다름없는 이 상태가 어린 시절 주로 이 호남에서 살다 보니까 예, 제가 태생지는 충청북도 청주지만은 네. 제 고향과 같은 것이 있고 아직도 지인들이 그 뭐 해남이니 해남 그 뭐 종합병원에 계시는 이뭐 분도 그 만들어 놓은 그 이제 그 어른도 세상을 타계하셨네. 그 이제 자제분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광주에도 이렇게 그 좀 교수님들이 또 학자님들이 좀 있고 예술가들도 또 그렇게 많이 계시고 네. 그런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고향과 같아요. 하고 제가 형제가 없다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은 저는 한번 만나고 그냥 어디 저 산에서 온 추억 하나 만났다가 그냥 헤어졌거나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람을 만납니다. 네. 예. 형제처럼 하고 아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이 간다고 하고 정을 많이 던져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그 가운데서 광주는 스님의 그 살아오신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도시보다도 아픔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만큼의 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도 함께 배어 있는 곳이 광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그 이제 광주가 아버지가 그 일본인들이 그 혹독한 그 검문 검색을 피했던 곳이 그 광주 벽돌 공장입니다.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 벽돌 공장에서 벽돌공으로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 경성 콩쿠르부의 그 마지막 조직들을 갖다 관리하셨고 또 아버님이 그 마지막 체포되기 전에 레닌대학교를 졸업하면서 29년도 조선공산당이 그 코민테론에서 해체 명령이 내렸어요. 이걸 다시 재건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아버님이었거든요. 그 아버님은 체포돼서는 아니 돼야 할 사람이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해방이 나는 그 시간까지 광주 그 우남동 그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우남동에서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그 벽돌 공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해방을 맞이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한 인연도 있고 80년대 초반에는 이제 그 김자 선생하고 송규석 선생 뭐 해가지고 남도 그 유배지 문화권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상황으로 하면서 이제 그 남도의 그 말하자면 갯땅, 갯땅을 한번 또 찾아보기도 하고 갯땅사라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그 백제 유목민들이 신라의 그 행정권 바깥에 가가지고 그 갯벌을 읽어가지고 살은 그것이 갯땅이거든요. 그게 갯땅새가 된 거거든요. 전라도 갯땅새라는 것이 말하자면 대단한 간척 사업을 했다는 뜻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욕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사람들은 갖다 전라도 갯땅새라는데 그 근원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제 유목민들 바깥에 말하자면 행정권 바깥에서요 땅이 없으니까 갯벌을 갖다가 일고 사는 겁니다. 갯벌을 일궈 가지고 그 갯벌 일궈 가지고 금방 됩니까? 짠물 빼내야지. 지금처럼 뭐 양수기가 있습니까? 비온 물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사는 그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을 갖다가 간척 사업을 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갯땅을 일군 사람이다. 새. 왜냐하면 마당새 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했는데 그런 곳을 이제 찾아 헤맸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것도 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동학 같은 거. 이제 스님께서 하는 그 역사 복원 작업이 아마도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또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한 혁명가라면은 누구든지 다 앞장서서 그 사람의 모든 앞뒤 모든 발가락의 그 때까지도 검토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내고 하겠지만은 실패한 혁명가다 보니까
근데 실패한 혁명가지만은 저는 진실이 역사라, 진실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요. 이것을 갖다가 복원한다든가 복권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것이지. 진실된 역사를 훗날에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점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죠. 그걸로 족한 것이지. 그 아버님을 복권해서 뭐합니까? 자손도 끊어지고. 역사는 그 학자들의 할 문제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복권해 준다도 저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까진 거. 돌아가신 분은 살아서 올 리도 없고, 내가 느끼지 못한 아버지 정 한 번 내가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꽃을 찾아 동쪽으로 가지 말라. 서원뜰에는 이미 그 눈 속에 매화가 파하고 있느니라, 피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하도 겨울이 춥고 지겨워가지고 좀 더 빨리 내가 동쪽으로 가면 봄이 빨리 오지 않겠나. 그래서 동쪽으로 갔던가 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갔는데 서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매화잎이 피고 있는 걸 자기 집 안에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걸 이 사람은 모르고 떠난 건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주위, 자기 가까운 이 상태에서 찾아야지.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아는 것 같지만 사람 몇 사람 모릅니다. 한번 나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친구도 몇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그렇게 좁아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상처투성의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제자는 여지까지 권력을 누렸는데 너 정신 차리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를 용서하고 갈 때 공원 던진 것만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상대부터 나를 회개하라 하면은 그건 전 잘못됐다고 해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하다 보면 화해의 무드가 언젠가는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두 손이 있듯이 손을 맞잡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툇마리에서 봤던 원수는 갚지 말고 은혜는 갚아라 그런 말도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갚아야죠. 근데 원수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면요 어떤 원수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 속에서 넉넉한 미소가 배어있는 그런 원경 스님의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역사를 되찾는 그런 시간들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If you move to the